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사업들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전망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라든지 아니면 서버라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드웨어도 약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2B하고 B2C 기업들을 상대로 아니면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OS 사업을 기반으로, 여기 OS면 윈도우즈겠죠. 윈도우즈 사업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고 한국어로는 운영체제라고 부르죠. 이게 운영체제가 하드웨어하고 소비자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한 중간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 플레이어들, 왜냐면 플랫폼 위에는 무슨 화려한 무언가들이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OS에도 핵심 플레이어들이 몇 명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드웨어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하드웨어 플레이어들이 OS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OS는 정말 쓸모가 없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위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OS가 가지는 힘이 더 강해지긴 했지만 말이죠. 일단 하드웨어는 잘 팔리는 OS를 설치해서 팔면 땡이라는 인식이 조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윈도우즈를 좋아한다. 그럼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그냥 윈도우즈를 설치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근데 이제 진짜 과거로 돌아가면은 IBM이 이제 컴퓨터 시장을 꽉 잡고 있을 때 윈도우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윈도우즈의 입지가 약간 초반부터 부스터를 달고 시작을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거를 기반으로 이 기세를 쭉 이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기능이 많은 OS면은 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개 빠져있는 플레이어가 바로 실질적인 콘텐츠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기능이 많아야 소비자가 많이 쓰고 소비자가 많이 써야 하드웨어 플레이어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능이 많아야 한다는 거는 콘텐츠가 많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입장에서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윈도우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능이 많아지고, 윈도우즈 위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윈도우즈의 효용 가치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즈가 구축한 생태계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OS를 잡으니까 OS에서 멈추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필수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라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OS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끼워 팔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에 판매를 하던 무언가가 있으면은 얘네는 OS가 있으니까 우리 OS 사면은 그냥 이거 $9에 같이 해줄게 라고 번들링을 해버리면은 훨씬 더 싸게 많이 팔 수 있는 이러한 독점적인 전략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이러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자들의 파일을 뺏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200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독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빌 게이츠 형이 반독점 문제로 청문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사퇴까지 하시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최근에 있었던 아마존의 PR 사업, 프라이빗 레이블 사업과 아니면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사업들 전부 다 이런 느낌이죠. 일단 플랫폼을 키우고 플랫폼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파일을 뺏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반독점으로 다시 리셋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재 기업 구도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보면은 요게 이제 0.1불이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엄밀하게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0.1불에서 여기가 이제 50불 라인이에요. 이제 0.1불에서 50불까지 정말 무자비한 성장을 10년간 보여주다가 이제 여기서 반독점 한 대를 맞으시고 10년간 제동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게이츠 형이 경영을 하던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발머 형이 경영을 하던 때여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펀치를 맞아서 성장을 멈춘 건지 아니면 게이츠 형이 떠나가지고 성장을 멈춘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머 형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에라가 찾아오게 돼요. 클라우드 세상이. 그래서 한 2013년도부터 사티아 나델라 형이 나타나더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무자비한 성장으로 이끌고 현재 시가총액 1위까지 달하는 한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매번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얼마 전에 무슨 클라우드 ETF 영상을 만들었으니 그거 보고 오시라 이런 식으로 링킹을 해드렸었는데 뭐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도 뭐 한두 번쯤은 조금씩 얘기를 추가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얘기하고 다시 반복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클라우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 또는 스토리지를 원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뭐 이거 임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전기처럼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생태계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아스라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빌려주는 그냥 컴퓨터를 그냥 통으로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아스는 윈도우즈가 깔린 채로 또는 OS가 깔린 채로 빌려주는 형태 여기서 빌려준다는 건 전부 다 원격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스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스 전성시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사스가 그렇게 뜨진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스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사스 기업이죠. 그래서 이아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아스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아스 플레이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비자들에게 물리적인 컴퓨터를 원격으로 대여를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플레이어고 현재 AWS가 1등이라고 하고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1등하고 2등도 뭐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예전에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대를 사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이다 하면은 1,000만 원을 주고 무조건 사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한 달만 빌려줘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사용료인 100만 원만 내고 한 달 동안 임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가 탄생함으로써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어요.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것 같기도 한데 장기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는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달 10,000원씩 내는 거 아니면 한 번에 24만 원 내는 거 그럼 딱 봐도 계산이 나오죠. 2년 이하를 사용하실 거면은 매달 10,000원이 저렴할 거고 2년 이상 사용하실 거면은 당연히 한 번에 24만 원을 지르는 게 저렴하다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포인트는 저는 사실 유연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할 때 더 빌릴 수 있고 필요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 서버가 감당해야 되는 트래픽 아니면은 뭐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만큼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컴퓨팅 파워니까 요거는 서버를 구매를 해가지고 돌리고 그 다음 요만큼 빵빵 뜰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 자원이 감당하지 못할 때만 빠르게 클라우드 자원을 임대를 해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충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근데 이커머스 기업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양이 매달 한 100만 원어치가 판매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면 한 1,000만 원어치가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팅 파워도 10배가 더 필요한데 저희 컴퓨팅 파워는 100만 원밖에 못 파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900만 원어치를 더 팔 수 있는 컴퓨팅 파워는 바로 클라우드에서 임대를 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컴퓨팅 자원만 빌리면은 이제 조금 트렌드에 안 맞죠. 뭐 박스형 소매점처럼 물건만 팔면은 장땡이다 약간 요런 개념인데 이러한 산업은 성숙하면 성숙하게 될수록 부가가치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제공을 해줄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서버를 돌리는 비용과 보안 비용을 더한 값하고 클라우드를 썼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서버 비용하고 클라우드 비용만 비교를 했을 때는 서버 비용이 더 싼데 보안 비용을 집어넣으면은 클라우드 비용이 더 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든지 그냥 데이터를 침입하는 포인트들만 나가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보안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10빌리언 넘게 벌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올해 초 컨퍼런스 콜 자료에서 그런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보안 말고도 제공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이미 너무나도 많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가 결론적으로 뱉어내는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들은 뭔가 연산을 하는 것, 아니면은 뭐 미래 예측을 하는 것, 아니면은 뭔가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팅 자원하고 스토리지를 이제 수반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냥 거기다 꼽기만 하면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연결점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 아니면 파워 플랫폼, 요거는 최근에 시작해서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요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뭐 CRM이라든지 아니면 ERP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하고 소프트웨어의 연결성이라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라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시로는 오피스로 문서 작업, 오피스 워드로 문서 작업을 하면은 요즘에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뭐 작업하다가 날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요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이나믹스로 문자를, 소비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워 앱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5분마다 이 소비자한테 문자를 보내라,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할 수 있고, 요걸 하는데 코딩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다이나믹스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또 머신러닝으로 효율화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5분마다 보냈을 때는 개봉률이 뭐 몇 %였는데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거 15분으로 보내면 안 되고 한 17분 정도로 보내니까 사람들이 열어볼 확률이 한 70%가 더 늘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애저 머신러닝으로 한 차례 더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할 수 있는 사실상 연결성이고, 딴 회사들이 물론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왜냐면 다 얘네 것들이잖아요. 얘네 것들을 이어 붙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외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요거 세 개를 이어 붙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만이 할 수 있는 특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플 하면은 B2C계의 생태계를,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 느낌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B2B계 애플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뭐 워드 만드는 기업 아니면 윈도우즈 만드는 기업 한 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아니면 요즘엔 많이 유명해져서 클라우드까지 하는구나까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백엔드를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 이거를 다른 기업들한테 하나도 외주를 주지 않고 얘네들이 전부 다 해먹으려고 하는 느낌이 저는 좀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세일즈포스랑 맨날 싸우고 있고 이런 느낌이, 그다음에 슬랙 같은 애들이랑도 싸우고, 그래서 다 하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기업용 생태계를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외의 트렌드들 뭐 빠지면은 섭섭한 것들이 있죠. 구직의 트렌드가 링크드인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일하는 환경이 코로나 이후에는 적용이 될 것 같죠. 왜냐면은 뭐 저희가 재택근무를 맛을 봤으면은 굳이 회사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회사는 5일 출근하라고 하고 저쪽 회사는 이틀만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3일은 재택하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직무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쪽을 제외하고는 하이브리드로 일하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일을 하는 게 보안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할 것이고, 그러면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이유로 디지털 전환, 모든 공장에 들어가 있는 뭐 센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급사슬 데이터, 아니면은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 전부 다 이게 디지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트렌드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짱짱맨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면은 좀 안 되겠죠.
뭐 성장률 보면은 한 생산성 소프트웨어 쪽 22% 나오고 클라우드 쪽 31% 당연히 나오고 퍼스널 컴퓨팅 쪽 요거는 게임이 좀 들어가 있는데 게임 쪽 뭐 12%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마진이 45%예요. 그러니까 파는 돈의 반은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현금을 찍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산성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쪽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클라우드 뭐 당연히 성장하고 클라우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특히 다이나믹스하고 링크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게 분기예요. 그래서 근데 분기 성장률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매번 20% 이상을 쭉쭉쭉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요게 정확히 이제 사스라고 부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스 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는 애저랑 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스가 성장을 한다는 거는 애저에 대한 의존도도 또 높아진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뭐 다이나믹스가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같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의 경우는 이제 프로페셔널 SNS 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링크드인은 간단하게 구직용 SNS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구직용 SNS를 벗어나서 좀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 SNS 아니면은 그냥 직무용 SNS 이런 느낌, 프로페셔널 SNS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얘네들이 구직 비용을 줄였는가라는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막 특정한 사람을 찾으려고 보면은 막 전화를 한 1000통 돌렸어야 됐는데 이제는 링크드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좀 주면은 뭔가 이 직무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한테 막 이메일을 싹 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줄였을 것 같은데 플랫폼들이 무조건 비용을 줄이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판을 키워놓고 수수료를 높여서 얘네들이 뭐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프로페셔널 SNS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라는 게 직무 스킬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가 마케팅이야. 근데 한 50대에 있고 맨 처음에 마케팅을 시작을 할 때는 컴퓨터 데이터 기반 마케팅보다는 뭔가 감성 마케팅 이쪽에 더 가까웠어. 근데 난 이미 감성 마케팅 만렙이다. 그럼 이제 데이터 마케팅을 배우려고 보니까 데이터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니까 링크드인이 데이터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프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뭔가 대학원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게 또 배워서 연봉을 업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봉을 업시킬 수 있다는 포텐셜 자체가 연봉을 업시키면은 최소 뭐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올라가니까 1000만 단위 뭐 몇백만 단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과금력이 막 1000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억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콘텐츠 하나에 수십만 원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력이 큰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는 또 규모의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한 번 찍어놓은 거 여러 번 돌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고 요거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고,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갑자기 확 약간 느꼈던 점이 얘네들이 기업들의 데이터도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이게 뭘 하는지까지는 보안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과금을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기업들마다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빌려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회사가 얼마나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 소비 대금 자체를 유출을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 사용량만 유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자는 소비를 유출을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업들이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사업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어디를 노려야 하는지를 정말 잘 데이터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할 때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성장을 할 것 같고, 근데 이 사실 디지털 전환이
이 게임은 한 7, 8년 된 트렌드고 한국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꽤 오래된 트렌드거든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끝나는 순간 이 주가가 지금 막 오르고 있지만 끝나는 순간 바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기에는 조금 여기언저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가지고 타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도 굉장히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용 시장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은 정말 잘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잘하고 있죠. 현재 자사주 매입을 1년간 23빌리언 달러를 해주고 있고 배당만 17빌리언 달러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2,500조 정도 되니까 시가총액의 1.6% 정도를 환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지금 23빌리언 달러면은 시총의 한 1%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100% 주식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가 사실상 뭐 주가의 3%, 한 5% 이렇게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뭐 심하면 10% 이렇게 기여를 할 수도 있기는 해서 정확히 주가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1%의 매수세는 항상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저는 더욱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